JB 타임즈. 더마과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이 우리나라 참 넓습니다. 어느 곳은 비가 오고 여기는 하늘이 높고 맑습니다. 다양성이 세상을 구합니다. 다양한 촌철이 시선 집중을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오, 다양성이 그렇게 도출이 됩니까? 이야, 그러니까요. 이 창의성. 그러니까요. 그렇죠. 서울은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촌철님들의 창의성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엄지척 해드리고요. 일상생활님이 꿀꿀한 비 오는 월요일 아침 JB 맑게 해주세요. 그건 자신이 없는. 목소리부터가 말지가 못해갖고. 아, 네. 오늘 네 본인을 잘 캐치하고 계시네요. 까마네님. 오늘 부지런히 운동하며 처음으로 본방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 운동하시는구나. 네. 운동은 아침이 좋긴 하다고는 하던데. 아, 네. 아침 운동 좋죠. 당면사랑님. 1년 만에 온 휴가 아침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시선 집중 들으며 준비 중입니다. 아, 당면 사랑이라고 하니까 잡채 먹고 싶다. 왜요? 아, 네. 다양한 아침을 소개해드렸는데 결국은 먹는 거군요. 잡채. 네, 오늘 그럼요. 점심 메뉴로 잡채밥 드시기 바라고요. 자, 에이스타임 가시죠. 네, 지난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주변 욕설 시위 유튜버 등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권오수 전 회장의 가족들이 참석을 했고 일부는 김건희 여사가 초청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저희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 야당에서 초청자 명단을 공개하라 이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의 답은 취임식이 끝나고 모든 자료와 명단은 일괄 삭제, 일부 남아있던 자료도 지난달에 파기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최근에 취임행사 실무추진단이 각 기관에 공문 접수한 초청자 명단을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논란인데요. 취임식 초청자 명단의 모든 명단은 아니어도 일부 명단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말이랑 좀 다른 건데 행안부의 이번 답변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더 체크해야 될까요? 좀 약간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내지 언론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면면에 주목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상식적으로 초청? 생각을 할 때 초청 대상에 오르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이 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누가 왜 초청을 했는가 이 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미 일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까지 초청이 됐나? 의아하다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더마카가 몇 명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일부는 여사님 초청으로 명기되어 있는 사실도 밝혀졌잖아요. 그럼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 수순이 뭡니까? 그러면 여사님은 왜 이 사람을 초청을 했는지 그 사유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밝히고 있잖아요. 네. 안 밝히고 있는 상태에서 뭐 추가 명단 확인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를 띱니까? 그게 지금 필요한 거는 몇 명이 더 있느냐가 아니라 왜 여사님께서 이 사람을 초청을 했는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이거를 밝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딱 막혀 있는 거잖아요. 깜깜무소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명단 더 들여다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명단이 없다 그랬는데 명단이 있다잖아요.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그러면 누가 초청이 됐고 누구에 의해서 초청받았는지가 나오고 그러면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 바로 이 점 때문에 명단이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거라고 한다면 명단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명단에 그 여사님 초청으로 명기돼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도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네요. 이건 제이비한테 물을 게 아니었네요. 그죠? 대통령실에 물어야 되는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뭐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선출이 됐습니다. 득표율이 77%였다면서요. 네. 뭐 압도적이었고요. 최고위원 5명도 가려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대표 수락 연설을 했는데 귀에 꽂힌 한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대목 한번 좀 들어주시죠. 구조적 소수인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실패나 우연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으로 승리하는 길은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입니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구조적 소수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압축적인데요. 네. 지금 뭐 문맥으로 놓고 본다면 전국 정당화니 지역 주인이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역 그 구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파워 엘리트 그룹은 여전히 보수 중심으로 편제돼 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볼 때 더불어민주당이 구조적 소수라는 어떤 표현은 적합할 수도 있겠다.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하지만 이 구조적 소수에 맞대응하는 다른 현실이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원내 다수라는 현실입니다. 구조적 소수이지만 원내에서는 다수다. 그것도 압도적 다수다. 그렇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현실의 압축판이고, 이 현실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리더십이 걸어갈 길은 어디냐? 사이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조적 서수와 원내 다수라는 두 봉우리 사이로 난 사이길에서 정치를 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빌어서 서생적 문제의식은 놓치지 않되 상인의 현실 감각과 조화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어제 대표 수락연설에서 했더라고요. 네. 이 상인의 현실 감각을 얼마나 유연하게 녹여내느냐. 이게 관건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원내에서 의석수를 기초로 해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원 밖에서 원을 애워싸고 있는 그룹들이 계속 압박을 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재현이 될 것이고, 여기서 사이길을 걸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려면 결국은 상인의 현실 감각을 얼마나 융통성 있게 잘 발휘하느냐, 이게 관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관련해 네, 말씀 주시죠. 관련해서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도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이낙연의 길입니다. 오호. 이낙연 전 대표도 강력한 여론 지지를 토대로 여의도에 입성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이때 그 지지율이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60%가 넘었었죠. 그리고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 원내 과반 정당의 대표가 되어서 정치 일선에 섰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고 경계에 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첫 과제일 거다. 이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레드 헤어님이 구조적 소수를 원내 압도적 다수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데이지님은 새로운 지도부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민주당이 될까요?라고 물음표 2개를 찍어주셨는데,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좀 평가를 해주시죠. 뭐 이른바 비명 후보 가운데에선 고민정 후보만 유일하게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건 뭐 그렇게 결정적인 문제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대표 경선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촌철님이 핵 노잼이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도 안 팔리잖아요. 대표 경선 기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한 카드가 뭡니까? 최고위원 경선 아니었습니까? 언론이 이쪽으로 초점을 이동을 했고, 그에 따라서 최고위원 분포도가 당 운영을 좌우할 중대 요소인 것처럼 묘사를 했지만, 현실은 제가 볼 땐 꼭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최고위원회의에서 딴 목소리가 몇 번 더 나오느냐. 약간 좀 너무 심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 아니겠느냐. 분포도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의미와 파워를 갖는지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한 것과 같은 현상이 민주당에서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은 없겠죠. 그렇게 돼버리면 최고위원 분포가 대단히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극단적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상황으로 내몰리면 이건 뭐냐면 판을 좌우하는,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존속되느냐 마느냐라고는 갈림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리게 된다면 그거는 최고위원의 머릿수가 아니라 여론이 결국은 좌우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케이스와 다르게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였고
또다시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의 규정력은 더 클 것이고 어찌 본다면 최고위원의 머릿수보다 이게 더 중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단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게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어떤 같은 위상이 아니라 그 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다른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뭐 사퇴를 선언하고 이럴 수 있는 배경으로 작동을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순 대입은 쉽지가 않다. 따라서 그 단순 대입을 가지고 최고위원 분포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약간 침소봉대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뭐 결국 당대표 중심으로 결정이 될 거고 책임도 공도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로제떡볶이님, 민주당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라고 느낌표 보내주셨고요. 네. 8672님은 약간 현자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 탓에서 벗어나 내 탓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허. 네. 근데 당장 관심이 당직 인선입니다. 탕평 인사 얘기가 나오던데 탕평으로 뭐 당 통합을 모색한다 이런 그림이겠죠? 가능할까요? 제가 탕평 되게 좋아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네, 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던 거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민생을 또 강조를 했던데 요즘 민생은 또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는 단어지 않겠습니까? 뭐 영수회담 제안을 했던데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두 사람이 만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자주 만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남이 이뤄질지 지켜보겠습니다. JB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그저께 5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연 다음에 결론을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결론 발표가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주시죠. 첫째,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고 등 이의 절차를 밟아나갈 것입니다. 둘째, 초유의 사태로 인한 당헌 당규 입법 미비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셋째,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넷째, 원내대표의 거치는 이번 사태를 수습한 후 의원총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음. 네, 박형수, 양금희 두 원내 대변인이 전한 의원총회 결론인데요. 이 결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빠르게 가. 이거 빠르게 가. 조화가 아니라 그냥입니다. 그냥 빠르게 가.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준석 대표는 속가내고 비대위는 계속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승민 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다. 이렇게 직격하면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똑같은 진단 이유 때문에 처방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입니까? 유승민 전 의원의 진단대로 이 난리가 난 결정적 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였죠. 네. 그런데 이에 대한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부터 해야 될 거고요. 이준석 대표의 당권을 존중해야 할 거고요. 윤핵관의 파워 감소를 감수해야 할 거고요. 당 지배력 약화 또한 감내를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진단이긴 한데 처방이 전혀 다른 것인 거죠. 네. 결국 어차피 뽑은 칼, 고구마라도 깎아 먹어야 된다. 이런 태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준석 쳐내기는 끝을 보려 할 것이라는 거고요. 관심사는 다른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양패구상의 화를 입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부 중진들이 사퇴 요구를 하는 등 언론은 계속 이 얘기를 하던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도 따지고 보면 찍고 가는 중간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허. 윤석열 대통령의 시선은 그 너머, 그러니까 새 대표 체제가 출범하는 거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도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간다는 의총 결론은 결국은 이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 경선에 윤핵관이 직접 나선다는 얘기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잖아요. 어차피 누가 됐든 새 대표 체제는 친윤 세력의 무리에 뜨는 배일 수밖에 없는 건데 권성동 나룻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든 아니면 다른 나룻배에 올라타든지 간에 바다로 흘러가고자 하는 움직임엔 변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찍고 가는 중간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고심을 한다면 그건 당 상황 수습보다는 오히려 다른 점. 정기국회 운영 문제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당장 내일 모레 정기국회가 개회를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 맡게 되는 정기국회고 국정감사부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 원내대표로 교체하면 정기국회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고민 지점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한 게 아니냐. 어차피 비대위로 가기로 했다면 비대위에서 수습하면서 빨리 그러니까 새 대표 체제로 넘겨주는 것. 이 방향은 이미 그냥 가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아침에 한 조간을 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의 문제일 뿐 원내대표 자리를 내려놓는 게 순리다라고 했던데요. 뭐 어제부터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도 되고 그냥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권성동 원내대표.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리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라고.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의원총회에서 누가 총대를 메고 길을 잡느냐. 그런 사람이 강단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오히려 그걸 보는 게 더 포인트일 것 같다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큐빅 동지님이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묻고 더블로 가 아닐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슈팅스타님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학습 효과라는 중력과 같은 자연스러운 현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매번 재방송을 보는 느낌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더 지켜보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응답자의 29.5%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재택근무를 해야 했고 다시 말해 일을 해야 했고 4.8%는 직장에 출근해서 일한 적이 있다고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법률 위반인데 4.8%가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면 일한 이유가 뭐였냐 이걸 봤더니 대신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서 복귀 후 업무에 부담이 돼서 뭐 등등의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어라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 공허한 헛소리였다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공허함이 비정규직에서 더 컸다고 봐야 되는데요. 아파도 일해야 했던 이유 가운데에는 일을 멈추면 소득이 줄어서 인사상 불이익이 걱정돼서라는 응답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답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응답률이 달랐습니다. 정규직은 각각 6.0%, 2.4%였던 반면에 비정규직은 18.4%와 15.8%였어요. 훨씬 높았던 거죠. 네. 일 안 하면 자신의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걱정이 비정규직이 훨씬 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어찌 본다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왜냐? 코로나 격리 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정부 지침이 있었지만 그건 정규직에게나 해당되는 거고 비정규직은 그냥 나오지 마세요. 하면 끝인 그런 현실이 반영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결과도 있는 것이겠죠. 2020년 1월 이후 이직 경험이 있는 비정규직은 48%, 정규직 16.2%에 3배 높았다고 합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재난은 결코 평등하게 닥쳐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입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대책은 있습니까?
반복되는 현실이죠. 네.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